광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그 안에다 사진 잘라갖고 안에 넣게 돼 있어. 박병준 씨는 이 자리에서 20년째 노점을 하고 있다. 이거 지금 트랩에 잘라져 있는 거다. 물어보는 사람은 많아도 선뜻 사는 사람은 없다. 요즘 따라 장사가 안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사가라고 조르지 않는다. 그냥 기다리기만 할 뿐이다. 죽여주는구만. 힘들 때는 소주 한 잔이 위로가 된다. 제대로 진국 나오네. 한 잔 더. 일로. 아 저녁에 이렇게 한 잔 쉬어야지 좀 몸이 더 나선 것 같고. 그럼 못 뺐다. 버티들 못해. 이게 지금 저녁이야 저녁. 평범해 보이지만 박병준 씨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80년 5월 신군부는 정권 장악을 노렸고 광주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공수부대는 시위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잡아갔다. 그 당시 19살 양복재단사로 일했던 병준 씨는 자연스럽게 시위대에 참가한다. 경군들이 총을 메고 대검을 꼬인 상태에서 권봉을 들고 그 시민들 거시기만 막 달려다니면서 어떤 그걸 광경 보니까 겁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겁은 안 났어요. 겁은 이렇게 무섭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왜 저럴까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 저럴까 하냐 그 생각이 겁나게 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시내 나가야 되면서 가담하게 됐죠.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들은 계속 희생됐다. 그래서 병준 씨는 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돌도 던지고 시위도 하면서 시민군이 됐다. 버스도 타고 그때 이제 구호가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씨 석방하라, 계엄령 해제하라. 주로 그때 이슈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도 탈취한 적이 있고요. 5월 26일 밤 시민군들은 도청 사수를 위해 무장한다. 칼빈 소총 한 정과 실탄 2발을 받고 병준 씨는 도청 앞 화단에 배치된다. 우리가 거기에 엎져서 이렇게 하고 우리 내가 주시하는 곳이 바로 저 상무관이었습니다. 상무관을 주시하고 있는데 드르르르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데 불꽃놀이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쏟아불더라고요. 27일 새벽 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들의 최후의 항전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때 병준 씨는 계엄군의 진입을 피해 도청 지하에 숨는다. 긴 것 같다. 맞아요. 내려와서 이렇게. 한 명의 동료와 지하실 탁자 밑에 몸을 숨긴 병준 씨는 점점 커지는 계엄군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계엄군이 다가올수록 그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눈 감은 채로. 뭐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 빵 하고 소리 나고 꽝 소리가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타르르 하더라고요. 집이 떠오르면서 엄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엄마 얼굴이 탁 이렇게 스쳐가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옆에는 이름도 모르는 동료 한 명이 있었다. 그 사람 있었으면은 살았었으면 저하고 통합병으로 같이 갔을 것인데 근데 그 양반은 얼굴은 우리가 그 조 사람 나누면서 얼굴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사람 수로만 씌어서 했기 때문에 얼굴은 볼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는 뭐 서로 뭐 연락도 적어지고 그런 상태도 아니고 예, 그 사람은 지금 고인이 돼서 좋은 데서 아마 계시겠죠. 그때의 총상으로 병준 씨는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래서 다른 한쪽 다리에 의지하다 보니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진다.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일이다. 앉아서 물건만 팔면 되기 때문이다. 병준 씨에게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80년 5월에 함께했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메달 이거다 똑같아. 예. 예, 똑같아. 길게 내리면은 돌릴 것 약간만 내려주세요. 그거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갖고 돌리면 되지. 그러나 이 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장사를 하지 못한다. 단속만. 그가 하는 일의 절반은 기다리는 일이다. 기다리는 일은 지루하다. 그래도 병준 씨는 이 일이 소중하다. 다 요새 경기가 안 좋다니까. 그러냐고 뭐 아치게 나갔다가 뭐 저녁에 애견마랑 둘이 장사 나는 네 아까 꽂고 날씨 좋을 때는 하고 몸이 좀 괜찮으면 따라주면 또 하고 몸이 또 아프면 또 쉬고. 한밤중에 병준 씨는 다시 옷을 입는다. 서울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물건을 하러 간다. 새벽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정이 넘은 지금 출발한다. 어린 두 아들만 놓고 가기 불안할 때면 또 다른 아들을 부른다. 대인은 12년 전 부인이 거리에서 거둔 아이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다. 새벽 4시. 이제부터 병준 씨 부부의 새벽 장보기가 시작된다. 액세서리는 최신 유행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잘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일주일마다 와야 한다. 아내 역시 남편이 하는 노점상 근처에서 선글라스를 판다.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라 노력하거든. 몸만 안 아프면 내 몸이 자꾸 아프고 병원도 자주 가고 그러니까 쉴 때가 더 많고 그제 이제 병원만 안 가면 좀 살겠지. 24년 만에 처음 와본다. 예, 말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그대로 있네요. 예, 그대로 중환자실인데 제가 한번 네 번째 저 여자를 가기였네요. 그대로네요. 그 중환자실은 지금 시민군 중 통합병원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던 그다. 2년을 넘게 있었으니 기억이 생생하다. 치료했던 과정이 생각나네. 여기 오니까. 아이고, 그 두 분 다시 그 기억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고통을 겪었어도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제가 그 다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도 그런 상황이 대체 일어난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떠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네요. 24년 전 통합병원에 들어온 후 2년 만에 이곳에서 햇빛을 봤다. 이곳은 예전 그대로인데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진정한 5.18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무관심이 됐어요. 단지 그 유공자가 됐다는 그 거식을 해서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5.18이 잊혀져 가고. 이렇게 보면 24년의 세월이
길다면 긴데 그것이 짧다면 짧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같은데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변한 거라고는 색칠 안 나오고 형광등 바뀐 거라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네요. 네. 24년 전 이곳 광주 통합병원에서 한 계엄군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뭐 호흡이 끊어지고 뭐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고. 24살 청년 이경남은 24년 전 군대에 입대했다. 그 부대는 공수부대였다. 그가 속한 11공수여단은 19일 광주에 투입됐다. 21일 그는 도청으로 진입하는 광주 시민들을 막기 위해 도청 앞 도로에 배치됐다. 30m의 간격을 두고 그의 부대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의 시민들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시위대가 돌진하게 되니까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그 거리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도청으로 퇴각하게 되는데 아마 그 어간에 공수부대 측에서부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나고 그 후에 그 장갑차에서 캐리버공으로 시위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사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후 1시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총을 쏘았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10분간 쉬지 않고 발사했다. 예상치 못한 이 집단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죠. 그리고 군인들의 그 진압 자체가 너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했기 때문에 참 경악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경남 씨가 소속된 11공수여단이 송암동을 지나던 중 계엄군을 시민군으로 인한 군인들 간의 총격전이 발생했다. 그곳에서 그는 총상을 입고 통합병원에 후송됐다. 머리를 그대로 든 채 그 발끝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머리 뒷부분에 실탄을 맞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차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또 포탄을 맞고 전신 파편상을 입으면서 중상을 입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경남 씨는 목회자다. 카드빚이 많으니까 그거로 넘어가게 되면 수경인의 생활은 그대로 또 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그가 요즘 바짝 신경 쓰는 일이 있다. 일이 잘 풀리는 듯하다. 3,200만 원 이거 쳤대요. 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살을 했다. 그렇다고 어차피 빚진 거 그렇게 큰 무리도 아닌데 그거 못 해준 게 너무 아파요. 성애만 바지 이렇게 사줬다고 성애만 자식이냐고 왜 편애하냐고 미경이 오고 나오고 그러면 자식도 아니냐고 그 말이 자꾸 귀에 막 맹맹 그래요. 며칠째 이 목사는 이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끼니도 거르고 있었다. 성혜야 밥 먹으러 가자.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어저께처럼. 자 일어나. 성혜야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어떤 그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사건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그 부모들을 만났죠. 부모 유가족을 만나고. 이 목사는 시민 기자다. 인터넷이나 지역 소식지에 글을 올리고 있다. 수경의 자살도 그의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목회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느끼는 것이 목회자가 교회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그래도 그것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가 겪은 5.18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5.18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다가 20년 만인 지난 2002년 당대 비평을 통해 당시 그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제가 한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들어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또 내 자신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겪었던 그 사건이 너무도 참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서도 많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이 목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목회 활동이다. 무엇보다 이 목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설교다. 신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항상 고민이다. 그는 요즘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국위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양심 때문에 또 그런 군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간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 이제 목사님이 그 글을 이제 20년 만에 쓰신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의 동기가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경험했던 건 그건 어떤 우리 시대의 아픔인데 부인의 권유로 광주를 찾았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도덕적 상태를 하는 나라. 가족과는 처음으로 광주에 왔다. 그런 거야. 아이들에게 5.18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고, 또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참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참 그 온 가족이 이렇게 한 20여 년 만에 5.18 묘기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는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공수부대원들은 점프복도 있고 공수부대 옷도 없고 일반 보병부대 옷도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옷을 다 갈아입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보병처럼 이렇게 보병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야. 공수부대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 APC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그 11공수여단 애들이 이제 있었던 거야. 근데 아빠가 어디쯤 있었느냐면 이 정도 여기 요 뒤에 이 선에 있었거든. 시민의 피해보다 진압군 측의 희생이 더 많았다고 거짓말하는 언론.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 이 목사는 그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 몇 사람이 죽었는가. 일선과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들에게 피가 부족했다. 이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퍼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원을 찾아와 피를 내어왔다. 80년 5월은 비우기의 한가운데서 광주 사람들이 서로 나눈 시민행복지를 체험했다. 당시 군인들이 비록 그런 어떤 그 명령을 받았지만 분별 있게 처신하고 또 그렇게 시민들을 향해서 난폭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만한 그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또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불온시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겠죠. 얘기 안 듣지? 6살 김래향은 5.18 부상자 중 가장 어린 아이다. 빨리 좀 울어야 진짜 좋으라. 야만치. 당시 최연소 부상자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캥거루 아빠가 제일 잘하네. 그래서 레양이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다. 24년 후 레양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은 레양 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표정은 밝지만 레양 씨는 24년 동안 아픈 기억을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고 있었다.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억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또렷한 그런 기억에 대한 형상들이나 그 분위기적인 공포 등이나 저희 엄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은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군가한테 얘기는 하지 않고 살았어요. 레향이 가족은 진도에 살았다. 아빠는 조그만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물건을 팔러 다녔다. 그러다 광주에 간 아빠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걱정이 된 엄마는 레향이를 데리고 아빠를 찾기 위해 광주에 온다. 굉장히 온 거리가 그 체류탄 냄새 그런 것들이었고 그때는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모두가 그런 공포심에 어떻게 해서든 여길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었거든요. 레향이와 엄마는 아빠를 만나 서둘러 광주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외곽도로는 이미 군인들이 봉쇄를 하고 철저하게 검문을 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차에서 내려 조사를 받았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정말 머리에 손을 올리고 정말 어떤 포로처럼 그렇게 이렇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검문소에서 어떤 군인들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저는 차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던 군인은 한참 후에 엄마 아빠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엄마 아빠는 가도 된다는 허락으로 알고 안심하고 차에 탔다. 운전을 시작하셨고 이제 저희는 가는 줄로만 알았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운전이 시작한과 동시에 뒤에서 군인들이 레향이 가족을 향해 총을 쐈다. 그저 평범한 사람, 더구나 어린아이가 탄 차였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엄마는 바로 머리에 맞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정신을 잃고 차 앞으로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치시는 모습으로 그냥 쓰러지셨고 먼저 총을 맞은 엄마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허리에 총을 맞은 레향이는 희미한 의식으로 엄마와 아빠를 봤다. 저희 엄마가 쓰러지고 제가 쓰러진 다음에 차를 멈추셨고 차를 멈추신 다음에 차에서 내리셔서 소리를 치셨어요. 제발 쏘지 마라. 차 안에 어린애가 있다. 제발 쏘지 말아라고. 저희 아버지는 양손을 들고 군인들한테 호소하는 그 장면까지가 제가 의식이 잃기 전까지의 기억이에요. 사람들은 레향이가 살 수 없을 거라 했지만 레향이는 살았다. 하지만 총알이 척추에 박혀 어깨 밑으론 모든 감각이 마비됐다. 치료가 더 필요한데도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했고 그 후 제대로 전문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레향이의 고통은 엄마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었다. 제가 엄마 앞에서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저희 엄마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차라리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라. 참지 말고 차라리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라. 항상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뇌수술을 3번이나 하고 항상 두통에 시달렸지만 현명하고 용감한 어머니였다. 치료시설이 부족한 시골에서 엄마는 의사 역할까지 했다. 엄마는 항상 레향이에게 힘을 주었다. 그런 엄마는 부상당한 지 6년 후 교통사고로 레향이 곁을 떠났다. 아무래도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엄마가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또 제 삶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 엄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고 24년 동안 평범한 장애인으로 산 레향 씨는
2002년부터 5.18 민주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레양 씨에게 유공자법은 명예에 불과했다. 혜택은 많이 명시됐지만 정작 필요한 간병이라든가 기본 생활에 대한 보장은 아직 제도적인 정착이 안 됐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유공자법의 개선을 원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레양 씨는 지금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사회에서 움츠러들어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생활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학교 가는 날이다. 이동이 어려워 출석일이 적어도 되는 방송통신대학에 다닌다. 레양 씨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고생이다. 오늘은 꼭 출석을 해야 하는 수업인데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다. 사비를 들여 타는 택시는 요금도 비싸고 좌석도 불편하다. 이런 모든 불편을 혼자 다 감수해야 하는 게 지금 레양 씨의 상황이다. 근데 장애인들이 굉장히 취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을 한다는 것도 어떤 그런 일상적인 것들도 누린다는 게 참 힘들죠. 레양 씨는 법을 전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 중이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신의 몫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겠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바람이 한 가지 있다. 저는 차 안에 앉아서 그 군인을 창밖으로 보고 있었고 그 군인도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날 보고 있다면 글쎄 나에게도 저런 양심 고백 같은 편지 한 통이 날아올 수 있을까? 현재 레양 씨 어머니는 국립 5.18 묘지에 묻혀 있다. (5.18) 국립묘지 한쪽에는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행불자 묘역이 있다. 14살 제덕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묘비만 남아있다. 그렇지. 한 맺힌 사람들은 무덤이 없기 때문에 비만 씌워놓고 아무것도 없으니 불이라도 쥐어뜯고 궁굴고 포듬고 해보고 싶어도 그것도 저것도 없고. 손금순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온몸이 아프지만 몸이 조금이라도 성한 날이면 밖을 나와 서성인다. 또다시 5월이 왔기 때문이다. 5.18이 돌아오면 해년마다 어찌 5월은 잘 돌아온다. 잊지 않고 또 돌아오는 5월이 닥치는데 어찌 감당하구나 싶어. 제덕은 15생일을 며칠 앞두고 집을 나갔다. 잠시 시내 상황을 보러 나간 아들.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아들을 찾으러 아버지는 백방으로 돌아다녔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고 끝내 그해 여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면 같이 묵지 안 묵는다요. 그래갖고 입을 딱 한 봉에 불어. 우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딱 한 봉에 불고 그저 맹물만 한 번씩 목이나 쥐인가 그러고는 완전히 저립된 마이로 가시만 남게 빼짝 말라갖고 가시.
5.18 유족회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랴부랴 병원 영안 씨를 찾아갔다. 공사 중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한다. 손금순 할머니는 24년간 수도 없이 이런 연락을 받았고 그때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다. 이럴 때마다 매번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들다. 엄마 말도 마시오. 단박질하지.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번개같이 그냥 쏜살로 밥통에가 밥 있으면 미차 반찬을 썰도 못하고 짐치통조차 들고 쫓아 단박질해. 하지만 유골과 함께 발견된 것은 성인용 여성 의류. 성인 여자 유골이다. 제덕이가 아니다. 파지 안 했으니까 모르지. 여기서 안 팠으니까. 그러자. 되게 보면 한 사람들이 유골이 어떻게 상황이 나아졌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보기 흉합니까? 흉하면 뭐. 흉할 것 없어요. 하도 봤잖아서 우리는 유골을. 타살이 현대기 있건 없건 여튼 간에 한 번 해보면 혹시 산 놈을 안매장 해버렸으면 모르지요. 산차 갔다 안매장 해버렸다 하더라도. 총을 맞아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산차 갔다 묻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무지막지한 놈들이 오죽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밥상 받고 있는 놈도 잡아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시신에 무슨 두개골에 수술 흔적이 상황으로 봐서 5.18 관련 유골도 아닌 듯 싶다. 내 아들도 이렇게 있을까 싶어 손금순 할머니는 이 유골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심정이다. 그러더라도 임자가 있으면 깨끗하니 너를해서 아닌데 임자가 없으니까 요리 났겠지. 임자가 어찌 없으리라고 사람이 임자가 근데 있으면 왜 임자사 공동산에서 나왔나가 그건 나고 심스러요.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임자 없는 문명이 되어버리니 난 사람은 있을 텐데 찾은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그 유골 영혼은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으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고 소중함은 다 똑같은데 그것도 너무 안 되었어요. 손금순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다. 손자와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큰아들에게 돌려보냈다. 5월이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심장 팔마증이라 합병증이 와버려. 조금 괴로우면 머리가 멍해져 버리고 토해버리고 그러면 뇌가 염증이 생겨버려. 또 토하고 머리가 멍하면서 토하고 하기 시작하면. 손금순 할머니는 대문을 닫지 않는다. 봄이고 여름이고 한겨울에도 대문을 열어둔다. 그렇게 24년간을 열어두었건만 작은 아들 소식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 안에 다 닫아놓고 대문만 열어놓으면 바깥에서 불러도 안 들린게 방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게 새끼들이 이불을 막 둘러쓰고 자. 제덕이를 잃고서 가족이 더 소중해졌다. 손금순 할머니는 제덕이에게는 입힐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손수 옷을 지어준다. 우리 자식들이 왜 5.18을 라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육신도 나타나지도 않고 없어져 본 자식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오. 한없이 울어봐도 소용이 없고 불러봐도 소용이 없는 5월 그만 닥치면 썩었네요. 반갑지 않은 5월이요. 그 전투하는 강주 피바다 만드는 그날을 생각을 하면은 엊그제 같은데 24주년이 되네. 손금순 할머니는 24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애들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임광호 씨는 5.18 기념재단의 청소년 교육위원이다. 그럼 애들이 이 공간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헷갈릴 거라고. 마음은 막 놀고 싶고 이렇게 바람 쐬러 왔으니까 이러는데 공간 자체는 엄숙하고 뭐 전시실도 엄숙하고. 반갑다. 그가 기다린 학생들은 순천에서 온 여중생들이다. 그는 체험학습 안내를 맡았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왔니? 학교에서 나가줬어? 어? 저희도 있어요 다. 알았어. 이 아이들에게 5.18에 대해 어떻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지가 고민이다. 자, 5월 18일 명칭을 하는 5.18은 뭘까요? 자, 요 앞에 귀걸이는 크게 하는 학생. 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이요. 예, 맞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근데 왜 순천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곳 광주에서 시작됐다라고 하지요? 1980년 5월 그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시위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제가 그 기억하는 5월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또는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시절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아이들에게 5.18은 너무 먼 이야기다. 그 먼 거리를 좁혀주는 일이 그의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탄차는 서서히 광주의 중심가 쪽으로 향해 이 나라의 주인을 가르칠 새내기 선생님들이 5.18 기행에 나섰다. 그들이 낮게 애국가를 불렀는데 지금도 그 느낌이 강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제가 리플렛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5.18 기행은 전국의 역사 교사들이 5.18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자리다. 처음에 막 선생님이 됐을 때는요 5.18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마음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다음에 사진 자료도 꼼꼼히 보고 5.18 다큐멘터리도 거기서 상영하는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5.18을 알리는 데에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걸 봅니다. 5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묘역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너무 열심히 해주신 박은영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직접 시인이 낭송하는 걸 통해서 시인의 육성을 통해서 감각적인 요즘 아이들에게 5.18을 이해시키는 데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 말씀이 가장 지금 제 가슴을 찌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 저녁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가 5월을 생각하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자꾸 채증처럼 이렇게 얹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곳에 올 때마다 5.18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이들에게 5.18을 좀 더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 말고도 미확인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80년대 그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임광호 씨는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든다. 요즘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아주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고 후토증까지 나는 그런 5.18이 상당 부분 왜곡돼 가지고 상품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정치인들이 상품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5.18 당시 학생이었던 박금희는 헌혈을 하다 계엄군 총에 맞았다.
선배의 이야기를 후배들이 연극으로 보이고 있다. 연극을 통해 5.18을 열심히 알리는 학생들을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과거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 교육시킬 것인가. 근데 그것은 정신 개성 부분에 초점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민주 또는 인권, 평화 교육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광호 씨는 현재 산업체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도 당시 5.18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광주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사건이고 그러거든. 근데 광주 그러면 그냥 광주 사람들만 그랬는가 보다 이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광주를 빼기로 했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이제 쓰기로 합시다. 1980년 5월 그 현장에 참여하고 죽었던 그들이 어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도 어린 행동으로 철없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제가 보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도 철저하게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일인데. 괜찮아? 임광호 씨는 아이들에게 5.18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것이 5.18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